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 이번 회차는 드디어 이제 K리그가 개막을 했죠. K리그하고 EPL이랑 섞여 있는데요. 개막 라운드는 확실히 좀 어려운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 시즌은 개막이 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조금 더 혼란스러운 개막 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PL은 좀 맨유와 토트넘이 좀 흔들리고 있죠. 최근에 EPL 경기도 저희가 다 분석했습니다. 14경기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대구와 서울의 경기인데요. 대구는 팀 전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외국인 선수들이 그대로 잔류했고 또 국가대표 그 측면 수비수인 홍철을 영입하면서 측면도 보강을 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떠나고 이 조광래 대표이사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 가마 감독이 이제 새로운 감독으로 왔죠. 정태욱, 홍정우 이런 주축 중앙 수비 라인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더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동계훈련 기간 짧았던 만큼 기존의 주축 멤버들이 건재한 만큼 이 조직력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원의 라마스, 그다음에 이선의 세징야, 최전방의 에드가 이 외국인 라인은 거의 K리그 최강 수준이죠. 서울은 지난 시즌 후반기 확실히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였죠. 이 기성용과 오스마르 중심의 탄탄한 중앙 라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할 것 같아요. 여기에 고요한 나상호, 조용우, 팔로세비치 이렇게 발기술과 속도가 좋은 선수들을 이선에 배치하면서 공격 전개의 짜임새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최전방에 확실히 자리 잡아줄 타겟맨의 부재가 좀 아쉽죠. 이게 선수 영입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센터백 라인도 보강을 한 만큼 기성용과 오스마르의 중원 플레이가 좀 확실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즌 첫 경기인 만큼 변수가 많이 작용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차가운 날씨 영향도 있겠죠. 서울은 안정적인 그 포백 중심의 수비 중심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구는 이제 홈 경기만큼 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겠지만 이 서울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받아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인데 대구 수비 라인이 제공권은 좋지만 이 발밑 수비가 좀 약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파고든다면 서울이 개막전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대구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수원 삼성인데요. 인천의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중원을 보강한 거죠. 이명주를 영입하면서 공격 전개가 좋아졌을 것이고 여름과 그다음에 제주로부터 이제 이동수를 영입을 하면서 정혁과 함께 중원 뒷라인에서 수비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을 거예요. 최전방 이제 김현이 떠난 자리는 공백이 좀 커 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 무고사 혼자서 상대 수비 견제를 버텨야 하는 상황이죠. 홍시우가 합류했는데 기존에 이 송시우 선수랑 역할이 좀 겹칠 것으로 보이죠. 중원 라인이 탄탄해지긴 했는데 최후방 수비 라인의 강민수, 김강석 이 선수들이 좀 나이가 많아요. 노쇠화됐죠. 그 최전방의 무게감에서는 조금 약해진 모습이죠. 수원은 김민우와 정상빈이 떠나면서 약간 위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력 보강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외국인 공격수를 교체했고 정승원도 합류를 했죠. 오영규도 이제 지난 시즌 말에 전역 후 팀에 합류한 만큼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오영규, 김건희, 그로닝 이 세 명의 공격수 모두 수준급의 기량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사리치가 복귀하면서 중원에서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수비 라인 역시 불투이스가 헨리가 떠난 공백을 대신하게 됐죠. 최성근, 한석종 이 중원 자원들이 그대로 있고 좌우 측면 이기재와 김태한 라인도 건재합니다. 이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매우 좋아진 상황이죠. 이 경기 역시 시즌 첫 경기라 조심스러운 운영을 할 텐데 수원의 전력 보강이 굉장히 좋죠. 공격과 중원, 수비 모든 면에서 보강이 됐습니다. 특히 최전방 조합은 어떤 조합으로 꾸려도 파괴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인천 수비 라인의 느린 발을 수원이 충분히 괴롭히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네요. 인천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지난 주말 레스터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죠. 이 미드필드 싸움에서 예상 외로 밀리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초반 이 보엔이 상대의 수비 뒷공간 침투를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죠. 최근 보엔이 리그 5경기에서 벌써 5골로 굉장히 좋은 폼입니다. 레스터의 중원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에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상대 공세에 밀리면서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이 공을 걷어내다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죠. 그 후반 초반 상대의 큰 좌우전환 패스 플레이에 흔들리면서 또 추가 실점했고요. 오른쪽 측면 수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웨스트햄이죠. 어려운 경기이긴 했는데 경기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도슨의 동점 헤딩골로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죠. 뉴캐슬이 에스턴 빌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3연승이죠.
중원에서 윌록이 굉장히 활기차게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혔고, 이 윌록이 얻어낸 프리킥을 트리피어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결승골을 성공했죠. 다만 이날 경기에서 트리피어가 후반 초반 교체 아웃됐는데 이 정밀 검진 결과 이 발가락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어요. 뉴캐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뉴캐슬에게 최악의 결과가 된 겁니다. 이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공격 작업의 완성도는 아직 정교하지 못합니다. 이 크리스 우드의 높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완성형 공격수인 이 윌슨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뉴캐슬이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뉴캐슬의 경기력이 크게 개선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오른발 킥으로 최근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던 그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가 됐죠. 최근 안토니오가 부진하긴 하지만 보엔의 기세가 뚜렷하게 상승세인 그 웨스트햄이죠. 뉴캐슬 수비력으로는 이 웨스트햄의 공세를 막아내기 벅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이 경기 웨스트햄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요. 아스날이 지난 라운드 울브스 상대로 1대0 승리했죠. 벤 화이트 중심의 이 중앙 수비 라인은 확실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측면에서 사카 중심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중앙에서 마무리 슈팅이 잘 안 됐습니다. 오바메양을 이적시킨 후에 이 최전방을 보강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죠. 이 라카제트와 웨데가르가 있지만 최근 폼이 좋지 못합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가브리엘이 골로 앞서가긴 했는데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공을 잡아서 이제 측면으로 전개해주면 사카가 오른쪽 측면에서 잘 흔들어주죠. 여기서 다시 사카가 최전방으로 연결하는 패턴까지는 좋은데 이날 경기에서는 라카제트의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웠죠. 또 마르티넬리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브랜트포드가 크리스탈과 0대0으로 비기면서 연패에서는 벗어났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상대 수비진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이 세트피스의 정교함도 떨어졌고요. 은베모와 토니 이 투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토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공격의 파괴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죠. 은베모가 앞에서 혼자 찬스를 만들어 보지만 이를 이 선에서 제대로 받쳐주는 동료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스날의 최근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마르티넬리의 퇴장 공백은 뭐 스미스로우가 나서면서 충분히 대처가 될 건데요. 측면 자원들이 좌우에서 흔들어주는 활약은 좋은데 최전방 중앙에서 마침표를 찍어준 라카제트의 부진이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도 전력이 한참 앞서 있는 아스날의 우세가 확실히 보이긴 한데 브랜트포드가 원정인 만큼 의도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이 밀집 수비에 막히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아스날의 승무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에스턴이 지난 뉴캐슬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이었죠.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이 위험 지역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유효 슈팅이 단 1개에 그쳤죠. 뉴캐슬이 잘했다기보다는 에스턴이 스스로 무너졌던 경기였죠. 감독 제라드는 이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상대를 좀 지치게 한 다음에 마지막 10분, 15분의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이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제라드 감독이 뭐 최악의 경기였다고 좀 분노했고 다음 경기부터는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선발로 잘 나서지 못했던 뭐 상송, 영, 베일리, 잉스 이런 선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현지에서는 예상하고 있네요. 와포드가 주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0대2로 패하며 최근 2무 9패, 리그 11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중앙 미드필더 조합도 변화를 줘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브라이튼 상대로도 크게 밀리는 경기력이었고 수비 라인에서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간을 좀 많이 내줬어요. 데니스의 역습 전개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이 최전방 킹이랑 호흡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좀 운도 따르지 않았죠. 전반 막판 상대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키퍼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실점이었고 데니스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기로 했었죠. 에스턴이 지난 라운드 부진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공격진에 쿠티뉴가 합류한 만큼 다양성도 생겼죠. 와포드의 이 허술한 수비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죠. 와포드의 역습 전략 역시 탄탄한 에스턴 수비 라인으로 상대로는 뭐 좀 효과를 보기 힘들어 보이죠. 에스턴 빌라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버린리의 경기인데요. 브라이턴이 주말 와포드 원정에서 2대0 승리했지만 주중 치러졌던 그 맨유와의 수년 경기는 2대0으로 패했죠.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비수마가 중원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줬고 뭐 메갈리스터, 그로스, 모더 이 미드필더를 배치를 하면서 중원에 좀 힘을 줬던 브라이턴이죠. 특히 모더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높게 깊은 위치까지 많이 가담을 했죠. 신장을 이용해서 침투한 다음에 제공권 헤딩 싸움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미드필더진의 순간적인 공격 가담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후반 초반 상대의 전방 압박에 볼을 빼앗기면 실점했는데 실점 후 곧이어 다시 한번 상대 압박에 볼 빼앗긴 후에 저지하려다가 센터백 덩크가 퇴장당했죠.
버니 뉴캐슬로 이적한 상황에서 덩크의 공백은 뭐 벨트만이나 더피가 대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버니가 지난 라운드 리버풀 상대로 선전했는데 0대1로 패했죠. 상대에게 크게 휘둘리며 밀리는 경기였는데 수비 라인에서 탄탄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측면 수비에서는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이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보였죠. 공격 전개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었죠. 베오르스트가 합류하긴 했는데 뚜렷한 장점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습 찬스에서 베오르스트에게 슈팅 찬스가 있었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졌어요. 코로넷은 아예 측면으로 빠져서 배치가 됐는데 수시로 이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죠. 버니가 리그 최약체로 22위에 머물러 있는데 역습의 날카로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코로넷과 베로스트의 호흡이 좋아진다면은 뭐 버니 나름의 역습 카운터가 어떤 공격 패턴이 하나 잡힐 것 같아요. 브라이턴은 안정적인 운영을 내는데 최근 확실한 결정력에서 약점이 있죠. 머페의 최근 폼이 좋고 모두의 공격 가담도 뛰어난 만큼 브라이턴이 확실히 우세하긴 할 텐데 주전 수비수의 퇴장 공백이 있죠.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의 승, 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이 브랜트포드와 0대0으로 비기면서 부진했죠. 최근에 노리치, 브랜트포드 이 하위권 팀들과 맞대결을 모두 비기면서 승점 쌓기에 실패했습니다. 브랜트포드 공격 전개가 날카롭지 않았던 만큼 수비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공격 전개가 잘 안 됐습니다. 자하, 에다로, 아유 이 3톱을 배치를 했는데 좀 무기력했죠. 갤러거도 부지런히 공격 가담을 하긴 했는데 잘 나갔을 때에 비교해서 연계 플레이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죠. 그래도 이날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는 메가서가 부상에서 리그 15경기 만에 복귀하면서 후반 교체 출전했었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 자격으로 클럽 월드컵에 다녀왔죠. 아시아 챔피언 아릴랄에게 1대0으로 이기고 이 브라질의 팔메이라스를 연장 끝에 2대1로 제압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팔메이라 상대로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수비적으로 나선 상대에게 막히면서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뭐 슈팅을 20개를 넘게 시도했는데 단 90분엔 단 한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루카쿠의 헤딩골로 앞서가긴 했는데 페널티킥 내주면서 아쉽게 연장까지 갔죠. 연장에서 하베르츠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로 성공시켰습니다. 치랄과 로프터스치크스가 부상이고 마운트도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죠. 첼시의 전력이 확실히 우세하고 앞서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최근 크리스탈의 공격력이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다만 첼시가 클럽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고 오면서 이 피로도가 쌓였을 수가 있죠. 지난 시즌 바이른 뮌헨도 클럽 월드컵 참가 후 리그 바로 돌아와서 치렀던 리그 경기에서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었죠. 원체 최상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당시 뮌헨보다는 휴식일이 좀 긴 만큼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를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크리스탈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사우샘프와 에버턴의 경기인데요. 사우샘프가 지난 주말 맨유와 1대1로 비겼죠. 앞선 토트넘을 상대로도 선제 실점 이후 역전승했고 맨유 상대로도 선제골 내줬지만 이 공격적인 운영으로 동점골까지 성공했죠. 보레아와 아담스 이 투톱이 확실히 최근 컨디션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에서 로메오와 워드 플러스 조합도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토트넘 맨유 상대로는 확실히 상대 빠른 공격수에게 수비 라인이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결국 긴 전진 패스 한 방에 측면이 무너지면서 맨유한테도 실점을 했죠. 엘리오누시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아담스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죠. 에버턴이 수비 라인 공백에도 불구하고 지난 라운드 리즈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좀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승리했죠. 맨유에서 영입한 그 반더빅이 중원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낸 경기였죠. 뉴캐슬전에서 3백 형태로 고전했던 만큼 다시 4백 형태로 수비 전술을 바꿨고 히샬리송과 그 루인, 투톱이 오랜만에 가동되면서 공격진에 무게감도 생겼죠. 반더빅의 패스 플레이 운영이 좋았고 그 왼쪽 측면 수비수 켄이 공격적인 오버래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램파드 감독 부임 후에 측면 수비와 중원에서의 공격 가담 주문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루인과 히샬리송 투톱도 골은 없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었죠. 히샬리송은 그 슈팅이 골과 다름없는 슈팅이 고든의 몸에 스치면서 골 기록을 놓치기도 했죠. 두 팀 모두 최근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진의 안정감이 있죠. 수비 라인의 부상 공백이 큰 에버턴에 비해서 사우샘프의 전력이 더 안정적인 만큼 이 사우샘프가 홈에서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다만 에버턴이 리즈전처럼 공격적인 운영으로 그냥 맞불 작전을 펼친다면은 에버턴의 투톱 파워가 화력을 뽐낼 수도 있죠.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사우샘프의 승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인데요. 맨시티가 주중 스포팅과의 챔스 16강 1차전에서 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앞선 리그 노리치 원정에서도 4대0 완승이었죠. 뭐 확실한 전력 우위를 앞세워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뭐 스털링, 포든, 마레즈, 쓰리톱이 모두 한 골씩 기록했고 중원에서 실바가 멀티골을 기록했죠. 갤럴리시가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예상이 되는데 뭐 워낙 스쿼드가 두터운 만큼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토트넘이 주말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경기 내용을 우세하게 가져가고도 0대2로 패했죠. 벤타쿠르가 합류 후 첫 선발 출전하면서 중원에 자리했고 경기 초반 박스 안에서 상대 슈팅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실점했죠. 약간 요리스 골키퍼의 실수도 있었지만 박스 안에 있던 수비 선수들의 순간적인 대처도 좀 미흡했습니다. 이어 요리스의 패스미스에서 시작된 상대 공격에 추가 실점하고 말았죠. 내주지 않아도 될 골을 이 실점에 한 거예요. 좌우 윙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이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손흥민의 침투는 굉장히 좋았죠. 벤타쿠르에서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간결한 역습 패턴도 호흡이 좋았습니다. 이 공세를 펼치긴 했는데 상대 울버햄튼의 수비 조직의 경과음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상대의 강한 압박에 수비진의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죠. 토트넘이 명단에 변화를 주며 부진을 좀 벗어나려 했는데 연패에 빠진 상황이죠. 주전 수비수들의 실수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현재 경기력, 현재 기세로 토트넘이 맨시티의 벽을 넘어서긴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맨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해외 배당은 이 정도로 토트넘에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제주와 포항의 경기인데요. 올 시즌 K리그 팀 중 가장 알찬 전력 보강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제주죠. 기존의 이창민의 윤빛가랑과 최용준을 영입하면서 이 중원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최전방에는 주민규와 제르소가 건재하고 있고 링까지 합류하면서 측면에서 지연 사격을 할 겁니다. 안현범이가 정우재 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도 건재하죠. 다만 센터백 라인의 제공권 약점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솔이 합류하긴 했는데 이지솔이 나이가 어린 만큼 좀 잔실수가 많은 편이죠. 이 탄탄해진 중원의 힘으로 올 시즌 아챔은 물론이고 우승권까지 아챔 진출권은 물론이고 우승권까지 노릴 수 있는 제주로 보여지네요. 포항은 17일 현재 강상훈과 잔류하면서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큰 영입은 없었지만 전남에서 박찬용을 데려오면서 중앙 수비를 보강했고 이 권한규가 나간 자리를 보강을 했죠. 정재희를 데려오면서 측면 공격도 보강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외국인 공격수들의 실패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죠. 올 시즌 역시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들의 기량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 더군다나 완델소는 팀 합류가 늦었던 만큼 시즌 초반은 경기에 나서지 못할 거예요. 임상현, 이승목, 고영준 이런 국내파 공격진에 기대를 걸어야 될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전력 보강은 착실히 한 제주죠. 이 포항이 신진호, 최강훈 중심으로 최강훈이 아니라 신강훈이죠. 신진호와 신강훈 중심으로 중원 운영을 하겠지만 제주의 중원이 한참 앞선 경기력을 보여줄 거예요. 스쿼드를 일찍 구성하면서 동계 훈련을 알차게 보낸 제주가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앞설 것으로 보여지네요. 포항은 제주 원정구 성적도 최근 별로 좋지 않았죠. 제주가 이 경기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강원과 성남 경기인데요. 강원은 지난 시즌 벼랑 끝에 물렸다 9-4-1승했죠. 이 최용수 감독 체제로 전환하면서 선수단 변화의 폭도 컸습니다. 팀 중심을 잡아주던 임채민이 떠난 자리가 꽤나 커 보이지만 김영빈이 건재하고 서울에서 또 김원균이라는 좀 믿을만한 수비수를 영입을 했죠. 중원은 한국형 김동현 콤비가 가동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공격진에서는 이정혁 중심으로 이 고무열과 김대원이 좌우에서 흔들어줄 걸로 기대가 되죠. 효율적인 축구를 좋아하는 최용수 체제에서 확실한 팀 컬러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성남은 거의 늪에 가까운 수비력으로 지난 시즌 버텨냈지만 올 시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경원이 떠났고 이창용, 안영규, 리차드도 팀을 나갔죠. 주전급으로 뛰던 센터백 4명이 나갔습니다. 전북에서 김민혁을 데리고 왔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네요. 공격진에 대한 보강도 없는 상황이죠. 서울 박동진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17일 현재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뮬리치의 파트너로 수원FC에서 나이 어린 조상주를 영입하긴 했는데 아직 실전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팀 전력에서 강원이 성남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과 공격진의 무게감에서 확실히 우세하죠. 다만 센터백들이 많이 떠났다고는 하지만 성남이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들까지 해서 기본적인 수비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강원의 승부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울산과 김천 경기인데요. 울산은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출혈이 많았죠. 이동경과 이동준이 분데스리가로 떠났고 거의 유일한 원톱 자원이었던 오세훈도 J리그로 이적했습니다. 수비 라인은 김영건이 합류하면서 거의 K리그 최강의 폭백 라인이 구성이 됐죠. 홍철이 떠난 자리도 서령우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아무래도 박주영 중심으로 이청용, 윤일록, 박호 등 이
기술과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3톱을 구성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윤빛가람이 떠난 자리는 일본에서 영입한 아마노준과 원두재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선수 등록 마감일에 광주에서 엄원상을 영입하긴 했는데 최근 엄원상이 지난 시즌 말 당했던 그 팔부상 여파로 100% 컨디션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김천은 권창훈과 이영재까지 합류하면서 미드필더 자원이 아주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됐죠. 수비라인 역시 그 박지수와 정승현, 이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자리 잡고 있죠. 최전방도 대표팀 주전 이 조규성이 있고 강원과 울산에서 뛰었던 김지현도 합류를 했죠. 김천은 말 그대로 대표급 선수들로 라인업이 구성이 됐지만 뭐 훈련소 입소 및 대표 차출로 동계훈련에서 조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죠. 중원에서 권창훈, 이영재, 고승범 이런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울산이지만 이 전체적인 전력이 너무 좋죠. 이선 자원들의 파괴력과 득점력도 굉장히 뛰어난 울산입니다. 김천 역시 스쿼드가 뛰어난 상황이지만 울산의 벽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울산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리즈와 맨유의 경기인데요. 리즈가 에버턴 원정에서 3대0 완패를 당했죠. 에버턴이 공격적인 운영에 밀리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크게 휘둘렸습니다. 전반 초반 레프트백 달라스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흔들렸죠. 상대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에 크게 휘둘리며 어려운 경기였고 전반 10분 만에 침투하는 상대의 라이트백이 실점하고 말았죠. 이어 코너킥 실점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됐습니다. 기세가 오른 상대의 공격적인 운영에 밀리면서 특유의 압박 전술도 펼치지 못했죠. 로드리고의 중거리 슈팅이 두 차례나 골대를 맞히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이날 하피냐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죠. 전반 끝나고 교체 아웃됐습니다. 맨유가 주중 치러진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에 부진을 벗어나죠.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고 최전방에 호날두가 나섰습니다. 호날두가 산초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빠른 속도의 공격 전개를 보여줬죠. 공격적으로 운영했지만 이 상대 미드필더의 순간적인 공격 가담에 좀 위기도 많았습니다. 후반 초반 강한 전방 압박으로 볼을 빼앗으며 호날두가 선제골을 기록했죠. 리그 6경기 만에 골이었습니다. 후반 초반 상대 센터백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갔지만 상대가 아예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밀집 수비에 추가골에 어려움을 겪었죠. 후반 추가 시간 페르난데스의 원맨 역습으로 추가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리즈가 지난 라운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죠. 특유의 압박도 실종됐고 하피냐의 컨디션이 떨어지자 공격적인 위협도 없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호날두의 경기력이 살아난 맨유의 파기력이라면 충분히 리즈를 압도할 것 같네요. 올 시즌 개막전에서 맨유가 5대1로 이겼던 그 경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죠. 리즈의 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이 주말 토트넘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공식전 연패에서 탈출했죠. 경기 초반 이 상대 수비라인 클리어 미스를 틈타서 히메네스가 선제골을 기록했죠. 이어 다시 한번 상대 수비 미스를 놓치지 않고 이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면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중원에서 이 네베스와 덴톤커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좋았고 조자석 골키퍼도 상대가 침투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뛰어 나오는 이런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원체 안정된 경기 운영과 수비 조직으로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황희찬도 한 10여 분간 교체 출전하며 부상 복귀전을 치렀죠. 레스터가 주말 웨스트햄 상대로 2대2로 비겼죠. 은디디가 중원에 복귀하면서 중원 장악력이 좋아졌고 메디슨이 공격적인 역할을 잘 소화했죠. 다만 경기 초반 라인을 높이다가 뒷공간이 뚫리면서 선제 실점을 했죠. 부상에서 복귀했던 저스틴도 이날 다시 부상을 당하며 수비라인 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킥 얻어내며 동점, 후반 초반에 또 공격 가담한 라이트백 페이라가 반스의 크로스를 헤더골로 하면서 우선 역전을 시켰었죠. 우세한 경기였는데 경기 종료 지점 또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면서 비겼습니다. 올 시즌 이 세트피스 실점이 너무 많죠.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 컨퍼런스 리그 경기도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치러야 하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전체적인 울버햄튼의 밸런스가 너무 좋죠. 탄탄한 중원과 3백 라인의 견고함. 반면 레스터는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까지 치르며 이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황희찬도 복귀하면서 공격 옵션까지 다양해진 이 울버햄튼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죠. 울버햄튼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8회차 14경기 최종 픽입니다. 아직 투표 용지가 안 떠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테이블로 그렸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의 무패, 두 번째 경기는 인천의 패, 세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 네 번째 아스날의 승무, 다섯 번째 에스턴의 승, 여섯 번째는 브라이턴의 승무, 일곱 번째 크리스탈의 무패, 여덟 번째 사우스햄프의 승, 아홉 번째는 맨시티의 승, 열 번째 경기 제주의 승, 열한 번째 경기 강원의 승무, 12번째 경기 울산의 승, 13번째 경기는 리즈의 패, 14번째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입니다.
저희는 다음 9회차 분석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